이번 영상은 이제 또 임플란트 재수술과 관련된 영상인데, 요새 제가 느끼는 게 정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플란트 재수술을 한다는 말은 결국 보철물이 아니라 요 나사를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게 참 좋기는 한데 재수술이 조금 늘어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임플란트 재수술 중에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픽처 프랙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정말 나사산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찢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찢어진 환자분들은 재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산이 이 타이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찢어진 현상까지 갈 수 있을까 논문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스스로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치과 검진 오셨던 환자분인데,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했던 임플란트인가 그 주변인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와서 오셨어요. 제가 입안을 쭉 봤는데 요 임플란트 주변인가 어딘가 불편하다 하셨는데 크게 이상이 없었거든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것도 없었고, 엑스레이를 봐도 사실 근데 여기가 좀 새까맣기는 한데 요 임플란트를 했던 상황을 제가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과연 임플란트가 탈이 난 건지 제가 알 길은 사실은 없었어요. 환자분한테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 다음 검진 때 한번 뵐게요 하고 환자분이 검진 약속을 잡고 가셨는데 4개월 정도 검진을 했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시고 나서 몇 개월이 더 흐른 시점에 불편해지셨다고 또 오셨어요. 10개월 후인데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신 거죠. 지난번 엑스레이랑 비교를 하니까 여기 어때요? 이 시꺼매진 게 부피가 더 커진 거죠. 그러면 과거의 엑스레이 사진에 있던 요 검정색 양상이 뭔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었던 거를 말해줬던 거예요. 이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을 때 어금니가 이게 뿌리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렇게 음영이 좀 남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임플란트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었던 사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임플란트가 흔들리니까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뼈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이 머리가 그냥 나사가 풀려서 흔들리는 건 아닐 수 있다 말씀드렸고, 일단은 이 머리부터 한번 제거해 보기로 했어요. 제거를 하려고 제가 나사를 푸는 순간 임플란트가 그냥 쑥 나와버린 거죠. 제가 그냥 이렇게 당겨 봤는데 머리를 보니까 어때요? 임플란트 나사가 여기가 찢어져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임플란트를 좀 돌려보니까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3차원적으로 나사가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기둥의 일부가 찢어져서 거기에서 세균 감염이 일어나니까 10개월 후에 이렇게 더 새까매진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제거가 된 상황이고, 마찬가지 제가 그냥 이를 빼거나 임플란트가 제거된 상황마저도 제거된 자리에 먼저 절대 뼈를 넣지는 않아요. 똑같이 기다립니다. 쭉 기다렸고, 이제 잇몸뼈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셨기 때문에 그 상악동 거상술을 동반을 했고, 수압거상 통해서 상악동 안으로 임플란트를 조금 밀어 넣어 놨어요. 그래서 수압거상을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했고 다시 식사를 잘 하고 계시죠. 이 환자분은 그래도 운이 좋으셨던 게 임플란트 제거하고 4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그냥 수술이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재수술을 했던 환자분들이 여러 유형들 중에 그래도 럭키하셨던 분이에요. 다른 분 볼게요. 오른쪽 아래 10년 전에 임플란트 했어요. 2년 전에 이상이 있어서 여기 위에 머리 부분만 다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때 뿌리 안에서 뭐가 떨어져 나왔다고 했어요. 임플란트 머리만 다시 만들려고 제거를 했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다.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임플란트 머리를 붙일 때 쓰는 본드가 나왔느냐, 아니면 이 뼈 안에 박혀있던 나사 일부가 나왔느냐. 그런데 여기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하니 임플란트 나사 주변이 시커멓죠? 뼈가 다 녹아있고 여기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잖아요. 이걸로 유추를 해보건데 2년 전에 다시 머리 부분을 다시 만들 때 뿌리 안에서 나왔다는 거는 임플란트 나사산의 일부 조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머리 부분을 제가 제거를 하고 자세히 나온 사진을 찍어 봤더니 여기 자세히 보세요. 금이가 있죠. 여기가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진 거예요. 잇몸 절개하고 보니 잇몸뼈가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이렇게 쭉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지면서 잇몸뼈가 밑으로 많이 꺼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임플란트 재수술 편에 임플란트 제거 수술 제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 팔 때 쓰는 그런 기구 같은 거 우리 트랩핀버라고 있는데, 이렇게 뼈가 있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기구를 붕붕붕붕 돌려서 한마디로 뼈 칩을 만들어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나사의 어떤 직경보다 더 두꺼운 이 땅 파는 기구를 넣어서 한마디로 임플란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트랩핀버를 써서 뼈를 갈아내고 찢어진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떨어져 나갔었던 거죠, 과거에.
마찬가지 임플란트 제거하고 여기 뼈가 없어진 곳에 제가 절대 먼저 뼈를 넣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져서 세균 감염이 되고 감염이 원인이 돼서 뼈가 내려간 자리는 이를 뽑았던 임플란트를 뽑았던 어쨌든 기다리면 결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렸고 임플란트 간단하게 수술을 했고 머리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분도 임플란트 제거는 물론 트래핀벌을 써서 힘들게는 하셨지만 내 뼈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뼈 이식이나 이런 거 없이 수술은 간단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분도 제 생각에는 파프로키 하신 거죠. 임플란트 제거는 어려웠지만 그 이후 과정이 쉬웠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논문을 보면 왜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질까, 프랙처가 발생을 할까,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들 보면 대부분 내용은 정해져 있어요.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 큰 힘을 발휘해야 되는 어금니 쪽에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 NDI, 앞니 임플란트 했을 때 쓰던 그런 얇은 임플란트를 넣으면 나사산이 잘 찢어지더라. 어금니 부위, 소구치 부위에서도 종종 발생하고, 환자분의 특성이 과도한 교합력, 그러니까 씹는 힘이 세시거나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도 나사산이 찢어지는데 기여를 하더라. 이 캔틸레버 보철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이가 두 개가 빠졌는데 임플란트를 하나만 이렇게 신고 가짜 치아를 이렇게 붙여서 쓰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지렛대처럼 한다고 해서 캔틸레버 보철이라고 하는데, 여기 임플란트 기둥이 없이 이렇게 보철물만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큰 힘이 가해지면 이 임플란트 나사산에 무리하게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또 보철물 설계상 뭐 굽힘이 발생하는 것, 임플란트 디자인의 구조적 취약성,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 하나가 꼭 임플란트 나사산 찢어지는데 100% 기여 요인이 아니라 다 종합해서 발생한다 하더라. 이게 좀 중요한 요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인터넷 이렇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봤을 때 임플란트가 수직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치는 힘에는 약하니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취약하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말을 들었거든요. 취약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나 잘 때 이를 빠득빠득 하는데 이가 없어, 그럼 임플란트를 안 해야 되나? 환자분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식사를 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과연 이 이갈이가 정말 임플란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또 공부를 조금 더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하나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논문의 가장 큰 장점은 이갈이를, 이게 시스테마틱 리뷰니까 여러 가지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갈이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만 논문을 추렸다는 거에서 장점인 논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환자가 이를 간다고 말했다 정도의 연구는 쓰지 않고 치과의사가 자가보고와 임상소견 함께 있는 연구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이갈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썼던 논문들만 추렸다는 게 그 장점이고, 이 논문 한계는 뭐냐면 진정한 이갈이는 PSG라고 부르는 수면다운 검사를 해야 돼요. 수면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의 특정 시기에 이를 갈아야 정말 이갈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이갈이가 진단된 환자들을 모았으면 정말 더 좋은 논문들만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논문들이 좀 많이 있었다. 요건 이 논문의 한계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갈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 임플란트의 실패율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드레이쇼가 한 2점 정도, 그러니까 이를 이렇게 가는 사람은 이를 안 가는 사람보다 임플란트 실패할 확률이 2배 정도 높다 이거예요. 근데 이 2배가 이갈이 단독 요인으로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논문의 저자들이 생각을 절대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도 내가 이를 간다고 해서 임플란트 나사산이 반드시 찢어진다,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지는데 기여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고 해당되는 것들이 겹치면 겹칠수록 교집합이 많아지냐, 그때서야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갈이가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 실패하는 건 아니다. 다만 그래도 논문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한 2배 정도 발생하더라 정도는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의문점이 갖는 거죠.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인들이 엄청 갈아요. 정말 맷돌처럼 갈아 씹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 때 이를 갈지 않아도 이미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이를 이렇게 갈아요. 그러면 나 이갈이가 있고 씹는 것도 빙빙 돌려서 씹는데 임플란트 못 하나요? 이렇게 의문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치료 전에 이갈이 여부 등을 미리 평가해서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턱관절 치료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를 실제로 갈거나 꽉 무시는 분들은 치아나 뭐 혀나 이 볼 점막에 항상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드리고, 또 수술을 할 때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써야겠죠. 어금니 쪽에 제가 뭐 뼈 이식을 잘 안 한다고 해서 막 정말 얇은 임플란트 심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꼭 하는데, 어찌됐건 어금니 쪽에는 적어도 작은 어금니가 한 4.0 직경이고 큰 어금니는 4.5 이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본 레벨 임플란트 타입일 경우고, 요즘 이제 티슈 레벨 타입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는 어금니 쪽에서도 한 3.5 직경도 안전하다고 보고가 되고는 있어요. 다만 제가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쓰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치과에서는 적절한 직경의 임플란트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치료
범위가 커질수록, 예를 들어 임플란트 하나 치료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브릿지 치료를 한다, 아니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임시치아 단계를 거칩니다. 왜냐, 이가 많이 없다가 생기신 분들은 이 씹는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서 탈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임시치아 단계를 거치면서 환자분이 정말 이를 꽉 물어서 탈이 나는지, 이가 갈아서 탈이 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대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교합 조정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임플란트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제 위에 치아 머리가 이렇게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임플란트는 치는 힘에 약해요. 왜? 나사도 나사지만 그 위에 있는 보철물이 나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옆으로 갈 때 탁탁 치면 나사가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주로 뭐부터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스크류 루즈닝. 임플란트 나사산의 머리 위에 붙어있는 이 임플란트의 머리 부분이 자주 나사가 풀려요. 그렇게 생기다가 본로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하고, 그 이후 과정이 임플란트 픽스처 프랙처가 생기는 이 과정을 겪는다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한 개를 치료를 하더라도 이갈이를 할 때, 양쪽으로 이를 갈 때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교합 조정을 확실하게 잘 해야 됩니다. 다수의 임플란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저희 보철과 원장님이 정말 잘 프로토콜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면 이게 큰 케이스는 제가 보철과 원장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임시치아 단계를 거쳐봐요. 거쳐보면 어딘가 깨지거나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탈이 나는 부분이 임시치아 단계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께는 저희는 이렇게 그제서야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 드려요. 환자분은 저희가 임시치아 단계를 거쳐보니 송곳니 쪽이 많이 깨집니다. 어금니 쪽이 많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무실 때만이라도 이 장치를 끼셔야 임플란트에 해가 되지 않을 거에 말씀드리고 이갈이 장치를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이 환자분도 이제 위에 임플란트랑 아래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임시치아 단계에서는 괜찮았거든요. 보철물 종류 중에 이제 PFG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르코니아 크라운 아시죠 다들? 그 위에 포셀린이라고 하는 도자기를 예뻐서 색깔을 조금 더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겉에가 그게 좀 얇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송곳니 부분이 깨지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의 임시치아 단계에서는 이 딱딱한 임시치아가 괜찮았다가 저희가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렸더니 그제서야 송곳니 부분이 깨지는 게 발생한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PFG라는 일부 바깥의 부분 얇은 보철물 말고 전체가 다 지르코니아인 보철물로 다시 바꿔드렸고, 환자분께는 아래쪽에 또 이갈이 장치도 만들어 드렸어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하나 대비를 해야, 바깥의 보철물이 깨지면 뭐 도자기를 다시 붙이거나 머리만 다시 만들면 되는데, 피로가 누적되고 그래서 이 나사가 찢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갈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플란트 나사산이 부러지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나사산이 부러지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발생을 하는데, 그 기여 요인들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예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그럼 이것만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요거예요. 이아트로제닉 에러. 뭐냐? 의원성, 치과 의사가 혹은 제가 부주의해서 시간이 흘렀을 때 환자분이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여 요인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기여 요인인데, 제가 이거를 이갈이가 있는 환자분들, 예를 들어 환자분이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졌어. 환자분은 이갈이가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 나사가 찢어져서 말씀드린 환자분 얼마나 슬프실까요? 그죠?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졌는데 이갈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이 이제 나사 부러지는 그 합병증으로 작용을 할 텐데, 그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 중 하나, 치과 의사 혹은 제가 부주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환자분이 오른쪽 위 어금니가 아파요 라는 주소로 오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시커먼 게 보이죠? 여기가 탈이 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CT를 보니까 불사 뿌리 하나는 부러졌고 뿌리 끝에 염증은 너무 심하죠. 살려줄 수가 없으니까 발치를 하고, 마찬가지 뼈이식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다렸다가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 나사랑 뼈랑 붙을 때까지 또한 2-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우리가 본 뜬다 그러잖아요. 그 과정을 거치는데, 잘 보세요. 본을 뜰 때 저희가 한 번 더 잘 확인을 하려고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는단 말이에요. 찍어서 확인을 하고 기공소에서 이제 보철물이 완성이 됐을 때 또 이렇게 지대줄을 넣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한단 말이죠. 제가 여기서 뭐를 놓쳤냐, 이 임플란트 본 뜰 때 쓰는 요 코핑이라는 재료를 제가 잘 맞춰서 넣었어야 되는데, 이 사진
사진 보고 제가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 약간 틈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 틈이 있으니까 그 틈이 있는 채로 보철물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어때요? 틈이 있는 채로 보인 거죠. 제가 압불사했어요 이렇게 넣고, 이런 내가 인상 채택을 잘못했구나.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파노라마를 한번 찍어보자. 찍어봤어요. 찍어봤더니 진짜 압불사인 거죠. 여기 크라운 그냥 얹혀놓고 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여기 어때요? 안 맞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플란트 픽처가 찢어지는 마지막 단계, 스크류 루즈닝. 먼저 나사가 흔들흔들하는 게 굉장히 빈도가 잦아져요. 치과 가서 쪼였는데도 한 달 있다가 또 풀리고 6개월 있다 풀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뼈가 녹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질 확률이 큰 거죠. 자 보세요. 저는 2단계에서 막았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엑스레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발견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 임플란트 나사에 요 기대주랑 크라운을 넣을 때 또 나사로 쪼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틈이 있는 상태에서 나사를 쪼우면 어떻게 되죠? 잘 맞지 않는 상태에서 꽉꽉 계속 쪼이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맞지 않는 나사를 쪼일 때는 저희가 느끼는 감이 있어요. 이거 토크렌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렌치를 쪼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멈추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 나사를 쪼일 때 이렇게 해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으드드득 안 맞아요. 으드드득.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무시하고 왜 안 맞지? 그리고 이걸 꽉꽉 쪼우는 순간 안 맞으니까 이 임플란트 나사가 이게 기둥이 들어가서 여기가 유격이 생기다 보니까 쪼으면 쪼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사에 안 좋은 힘이 가해질 거 아니에요. 픽처, 프랙처, 찢어지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본 다시 떴죠. 여기서 보면 제가 처음에 떴을 때 여기 틈이 생겼는데 잘못 뜬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본 다시 떴는데 이제서야 틈이 없이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본 다시 떠서 맞춰보니까 여기서 생겼던 틈이 여기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가셨으면 나사도 자주 잘 풀리고 뼈도 높고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의원성 손상이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 나사산이 찢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이 있는데 반드시 환자분 탓만 있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런 거 다 교육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 우리 더블 체크, 트리플 체크를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스처, 나사산이랑 이 지대주랑 잘 안 맞아. 일부러 안 맞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본 논문도 있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읽어봤어요. 임플란트 나사산과 지대주 사이 마이크로 갭, 미세한 갭이 차이가 있을 때 이 마이크로 갭이 없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요 갭을 통해서 세균이 임플란트 내부 공간으로 침투를 하면 누수가 있는 거냐, 누수가. 침에 있는 세균도 그렇고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 임플란트 나사산이랑 지대주 사이에 틈이 있으면 안 된다. 그거를 중요하게 봤던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실험 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랬을 때 임플란트 나사산과 지대주 사이에 마이크로 갭이 있을 때 스크류를 꽉 조이면 어떻게 될까? 갭이 있을 때 꽉 조이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논문을 실험을 해보니까 꽉 조일수록 갭은 줄어들었대요. 그 말은 꽉 조일수록 갭이 줄어드니까 세균 누출에 의해서 임플란트 주위염은 안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저자들이 하는 말이 스크류에 가해지는 레지듀얼 스트레스가 더 커지더라. 여기를 나사를 넣어갖고 쪼여야 되는데 마이크로 갭이 있으면 꽉 조일수록 갭은 줄어들지만 나사의 스트레스가 더 커지니 이는 장기적으로 스크류의 퍼티그 라이프를 줄일 수 있다. 금속의 퍼티그, 피로파절매 이런 거 말씀 들어보셨죠? 그때부터 이제 기계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임플란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양치질이 안 되는 거, 당뇨가 있어서 뼈가 빨리 내려갈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여 요인들 제가 말씀드렸죠.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아야 되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인상취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 인상취득이 오류가 된 채로 기공소에 가서 잘못된 지대주와 보철물이 만들어지면 스크류를 이렇게 쪼을 때 프리로드가 불안정해지고 스크류가 풀릴 수 있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프랙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 자료를 또 준비하면서도 반성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사진을 한번 놓쳤더니 환자분은 본 뜨는 과정을 한 번 더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임플란트 재수술 파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크게 이거예요. 지난 영상은 임플란트 재수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 또 임플란트가 뼈 안에 묻혀있는 길이가 긴데 다 제거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임플란트 위쪽에만 염증이 있을 때 임플란트 나사산을 조금 갈아내는 임플란토플라스티를 통해서 간단하게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 중에 나사산이 찢어져서 할 수도 있는 경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나사산이 찢어지는데 기여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본을 잘못 뜨는 바람에 그거를 놓쳐서 보철물이 잘못 들어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더라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임플란트 합병증이 반드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여 요소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나 당뇨가 있어. 또 예를 들어 뭐 항혈전제를 먹고 있어서 피가 안 멈출까봐 수술하기가 어려워. 나 잘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이프가 남편이 이 간다고 소리를 하던데 그럼 나 이갈이를 못하나? 환자분이 환자분 탓하는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임플란트를 재수술하게 되는 기여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재수술이 주제잖아요, 그죠? 재수술을 한다는 말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고 다시 수술을 해서 다시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건데, 어찌됐건 요 일련의 과정들이 환자분들과의 소통도 잘 되고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상담할 때도 환자분들한테 미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일이 발생을 했을 때도 잘 다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치료 시작부터 마무리 혹은 뭔가 합병증이 생겨서 합병증의 대처마저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게 원활한 치과에서 수술을 받거나 치과 치료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왜냐면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뭐 치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치료하는 부위뿐만 아니라 멀쩡했던 부위까지 계속 검진을 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매끄러운 곳에서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